안녕하세요. 신정균 감독입니다. 원래 이게 제 자리가 아니고 신상욱 감독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2006년도에 타계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뭐 많이 와주셔서 제가 뭐 따로 가져올 선물은 없고 저희 아버님 사진집이 있어서 몇 권 갖고 왔어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좀 관심 표명하시는 분한테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원구에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선 들어올 때 공간이 너무 좋아서 약간 긴장했던 마음이 다 해방돼가지고 아주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는 건 없지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껏 잘 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을 한 조동건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찍었고요. 굉장히 김지숙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렇게 극장도 굉장히 아담하고 또 이게 꼭 GV하기에 딱 좋은 극장인 것 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전 스태프들이 신상욱 감독님 작품에 열심히 임했고요. 또 굉장히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조금 힘들게 찍었고 감독님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작품입니다. 그것도 75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또 그 나이에 또 작고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75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릴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겨울 이야기를 2017년에 봤습니다. 그때 이제 충무로에 있는 이제 필동 공간이죠. 거기서 이제 신상욱 감독 기념사업회의 일환으로 이제 그 겨울 이야기를 정말 그 열악한 상황의 어떤 극장에서 봤는데도 저는 그 엔딩의 어떤 그 울먹함에 계속해서 사로잡혔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극장에서 이렇게 다시 개봉으로 만난다는 건 정말 저로서도 너무 이제 감격한 어떤 순간이었는데 정말 이제 힘들게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는 게스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런 점에서 감독님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신상욱 감독님이 러프하게 편집한 상태를 다시 한번 이제 일종의 후배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영화를 완성시켰다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극장에 개봉하는 어떤 이 버전의 편집을 좀 어떻게 진행하셨고 이런 거를 좀 약간 장황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혹시 뭐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젊은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촬영하는 조동건 감독님하고 같이 뭐 재편집을 했다고 이제 그 기사가 나와서 사실 말이 와전된 거고요. 2004년도에 모든 편집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촬영하고 달리 후반 작업은 계속 만지면서 손을 보는 건데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면서 더 이상 손을 못 보시고 이제 그 작품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봉을 하려고 한 4년 전서부터 극장을 알아봤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개봉이 자꾸 미뤄져서 결국 이제 올해 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촬영하는 우리 조동관 감독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그럼 그 동안에 조금 더 부드럽게만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신상욱 감독님의 그 마지막 손길인데 우리가 막 마음대로 여기는 감정이 안 좋아 여기는 감정이 좋아해서 막 더 넣고 빼고 하지 말고 있는 거에서 조금씩 좀 부드럽게만 넘어가게 하자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편집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살짝 다듬었다라는 표현이 아마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플래시백으로 한 장면씩 잡아주는 거는 사실 조금 약간 촌스럽지 않느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약간 감독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그거는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감독님의 어떤 편집본과 또 달라져 있는지를 좀 약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감독님의 뜻에 이제 다듬어서 이제 뭔가 완성이 됐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조동강 감독님 혹시 덧붙이실 게 있으실까요? 손을 뭐 아까 됐다고 했는데요. 그 거의 이제 감독님이 다 만들어놨던 작품에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심적으로, 왜냐면 영화의 시작이고 또 그 감독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내용면이 좀 있었지만 그게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손을 댄 거는 거의 앞부분 그 타이틀백 그 눈 오는 장면이 있는. 근데 원래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제 뭐 굉장히 복잡했던 그 지하철 그 안의 내용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부터 영화가 시작됐던 것이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겨울에 대한 어떤 맛을 살리기 위해서 눈으로 약간 정리를 했던 거 외에는 거의 감독님 뜻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메시지는 다 정리가 돼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엠포털의 영화를 검색해 보시면 이것저것 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약간 건방지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촌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2000년대 초반에 제작이 됐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사실 이제 거의 여명을 바라보는 어떤 순간에 찍었던 어떤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녹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된 어떤 감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씁쓸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보고요. 감독님 혹시 이 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판매가 품절됐어요. 그렇군요. 이거 품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 가져가실 분들은 정말 귀한 그걸 것 같고, 저희 앞에 또 책은 신상옥 감독님 그 자서전인 난 영화였다 도 있고, 그리고 최은희 여사님의, 신상옥 감독님의 이제 배우자이시죠, 최은희 선생님의 자서전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다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찾아서 구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배우분들의 어떤 열연이, 만약에 이제 연기가 좋지 못하라고 하면 아무리 감독이 손을 쓰더라도 그거는 답이 없는 지경으로 이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극 중에서 뭐 신구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김지숙 배우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배우가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정말 생각이 안 나는, 정말 엄청난 이제 타이캐스팅으로 열연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연극 무대를 이제 주로, 물론 영화를 안 하셨던 건 아니지만 연극 무대를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신상옥 감독님과 연이 돼서 이 작품에 함께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대로 시작해서 계속 무대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84년대 정말 우연찮게 그 변정호 감독님의 첫 영화로, 첫 작품으로 대종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들어오는 영화들이 조금 여성을 상업화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영화계에 감성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무대만 그 쓰고 고집했었는데, 그 신상옥, 최은희 이 두 분은 아마 우리 쪽에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가갈 수 없는 최고의 전설들이시죠. 근데 그 어느 날 그 신상옥 감독님이 저한테 영화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니 당신이 이 한국에 계시지도 않고 정말 전설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날 어떻게 연락을 하셨을까 하고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 자체가 제가 그 전까지 해왔던 캐릭터하고 너무 달랐어요. 저는 무대에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막 그 좀 극적인 감정들로 무대를 휘어잡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대본이 굉장히 일상적인 며느리, 제가 시집도 안 갔었던 사람으로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다는 것이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 미채 가시기도 전에 나 이거 내가 했다가는 이 작품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랬는데 한번 보자고 하셔서 만나 뵀는데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상욱 감독님하고 최은희 선생님이 제 연극 무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저랑 하고 싶은 작품은 징기스칸이라는 다음 영화인데 그 영화의 아내 역을 아니 감독님이 카메라 뒤에 서 계신 모습과 더불어서 다 마음속에 풍경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조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정균이가 제 아들 정균이가 할아버지 이제 뭐 왜 저래 미쳤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는 아기가 되신 거야, 할아버지는 천사가 되신 거야 이렇게 말을 제가 해요. 말은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씬 시아버지를 찾으러 가기 전에 사실은 이 며느리한테는 계속 이 귀찮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덜어내고 싶고 걷어내고 싶은 내 집안에 평화를 깨는 어떤 존재. 그런데 우리나라 풍습 때문에 그냥 며느리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마음 안에 항상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계속 됐는데 제가 말은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아버지가 완전히 없어진 걸 알고 그 눈밭을 헤맬 때 그 신이 그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지금 왜냐면 저는 굉장히 그 아버님을 찾는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게 영화였는지 제가 잠시 이상해졌는지 제가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적도 없는 사람이 내 아기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껴안을 때까지가 사실 굉장히 길었어요. 너무 길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엄마 마음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 아버님을 안았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마음에 아가 괜찮아 아가 엄마 왔어 이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제 말이 언행일치가 되는 지점에서 아마 20년 지나서 그걸 보고 감동했던 게 제가 아마 그걸 봐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간에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건 신구 선배님하고 목욕시키는 씬하고 아버님이 사방에 똥 바르는 씬이 있어요. 이 방에 그 목욕시키는 씬에 이제 신구 선배님이 다 벗으셨어요.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려드려야 되고 촬영은 해야 되고 감독님이 원하는 씬은 해야 되고 이래서 신구 선배님이 진짜 진땀을 빼셨어요. 보이지 않고 싶고 하고 연기는 해야 되고 저 역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스텝 배우 모두 너무 힘들었던 거. 그 씬이 정말 신구 선배님이 계셨다면 아마 그 씬에 대해서 막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텐데. 그리고 그 방에 벽돌칠하는 씬 있잖아요. 그게 사실 끔찍하거든요. 왜냐면 그 벽에 칠한 그게 뭐냐면 초코파이예요. 근데 그 초코파이를 이렇게 응가처럼 만드는 게
거기 나왔던 모든 그 오물처럼 보이는 게 다 초코파이랑 섞은 건데 그거를 사방에 칠했는데도 그 냄새 때문에 며칠 동안 그 냄새도 지독한데 이게 진짜 오물이었으면 야 가족들이 정말 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재밌는 에피소드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었던 거 이거는 이제 그만할게. 하나 계속 해주세요.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 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만두를 먹었어요. 그 만두를 다양하게 이제 중간에 식사 때 다양하게 만두를 먹었는데 야끼만두, 물만두, 군만두, 찐만두 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신구 선배님께서 왜 이렇게 만두만 먹어? 이렇게 하셨어요. 매일 만두 시켜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걸 저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식이 나왔어요. 좀 늦게까지 촬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라면으로 야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만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통닭신이 있잖아요. 그 씬을 엔진할까봐 통닭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육지를 먹은 건 촬영해서 엔진와서 먹은 통닭. 그런데 이제 그 만두가 맛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만두에 대해서 신구 선배님이 왜 만두만 먹냐고 그 얘기를 감독님이 들으셔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만두가 내 고향의 맛의 만두가 맛이 난다고. 그러시면서 고향 만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만두가 너무 맛있었고요. 아마 평생 먹을 만두를 그때 다 먹었던 기억이 아주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풍성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명 깊고요. 혹시 신중훈 감독님 영화 보면서 뭐 이런 건 정말 아버지지만 너무 잘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라도 아니 그거보다 저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치매를 앓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 잠깐 왔었어요. 선망은 뭐 치매하고 좀 틀리지만 그래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제일 황당했던 거는 집을 이사 가기로 해서 집을 이사 가서 이삿짐 다 들여놓고 어머니가 보시고도 그 집 괜찮다고 해서 이사 다 하고 모셔왔는데 야 이 집이 이게 어디냐 이게 뭐냐 이거 이 집 못 쓴다 가서 빨리 집 물러라 그러는데 황당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제 여동생이 저기 와 있다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그러는데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아주 잠깐 온 선망이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오래 사시면서 그 선망이 치매로 갔을 때 과연 나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모셨을까? 이제 엄마 치매 왔으니까 요양병원이나 가세요 하고 보내버렸을까? 아니면은 이 영화처럼 또 했을까? 또 이 영화처럼 한다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하는 거고 또 우리 아내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참 가족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복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가족분이 치매를 겪거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고 또 그런 경험을 겪지 않고 가족이 온전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신성일 배우의 데뷔작이었죠. 로맨스 빠빠에서의 유쾌한 아버지와 겨울 이야기에서의 신구 선생님의 그 노인이 자꾸만 연결돼서 떠오른다라는 어떤 평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대 변화에 따른 가부장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한국 영화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신상옥 감독님의 작품들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로맨스 파파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떤 분께서는 좀 더 큰 극장에서 상영했으면 좋았겠다. 이미 많이 상영했으나 지금은 거의 다 내린 어떤 상황인데 복지관 혹은 요양 관련 기관 등에서 상영하는 치매 관련 내용들도 보았는데 겨울 이야기가 사실적이고 명징해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관에서도 상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지금 극장에서는 거의 다 내렸지만 대관으로 상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은 배급사 통해서 단체 관람도 가능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꼭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화에서 컴퓨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화 산업이 아예 대기업 위주로 뒤바뀌어가는 어떤 상황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변환점에 이 영화가 이제 촬영이 된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영화도 필름으로 촬영됐는데 디지털로 했고 뭐 그러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영화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최신 영화도 이제 섭렵하면서 그렇게 보셨다고 들었는데 좀 신상옥 감독님께서는 그런 어떤 디지털의 물결이나 그런 대기업으로 이제 뭔가 변화해가는 어떤 영화 산업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신문물이라고 본다면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은 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네요. 그 당시 젊은 영화 감독 현역으로 뛰거나 열심히 일하는 감독들보다도 지식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고요. 저보러 영화 감독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너는 술 마시고 놀 거 다 놀면서 영화는 난 못 따라간다. 화장실 가서 응가 볼 때도 영화책을 봐야 되지만이 따라갈까 말까 한 게 이 경쟁 영화의 경쟁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디지털이 아니라 그 이상이 와도 아마 신상옥 감독은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굉장히 해박하셨고 또 노력하셨고 특수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한 95세인가 6세 되셨는데 그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모르겠어요. 연출력은 떨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현장에서 감각은 절대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과연 덮치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까에 대해서 이제 최은희 선생님 오셔서 그래도 여배우인데 좀 적당히 해야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게 침이 안 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서 이 두 분이 그래서 조율하신 게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을 타치하는 쪽으로 근데 나는 신 감독님 말씀이 의견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리얼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부분을 만졌다가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좀 더 그 부분이 리얼해서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분개해서 울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리얼하게 나왔으면 우리 아이 그 어머니들이 설득하는 힘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뭐냐면 최은희 선생님께서 오시면 현장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완화시켜서 좀 매끄럽게 잘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삶의 여정을 가지신 전설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이 두 분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이 카메라 저쪽에서 그런 씬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모습이 저는 영화를 찍으러 갔다기보다는 전설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정도로 그 모습이 제 삶에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1시간이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일종의 시네필이라고 하죠.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유독 한국 고전에 대한 취급은 되게 박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프랑스와 트리포의 뭐 400번의 구타 이런 것도 틀지만
겨울 이야기 신상욱 감독의 어떤 이름의 유작이라고 하면 정말 한 번쯤 볼만한데 정말 안 찾아요. 심지어 영화를 공부한다는 분들도 한국 고전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이 와중에서 겨울 이야기가 도착했고, 저희는 또 재작년에 그 김기영 감독님의 유작이죠. 그 죽어도 좋은 경험이라는 영화를 또 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또 2년 만에 이렇게 또 신상욱 감독님을 이제 모시고 그리고 뭐 저기 작품을 함께하고 지브이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게스트분들께 약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극장에서 고전들을 틀고 싶은데 판권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극장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신상욱 감독님 작품을 과연 또 틀 수 있을까, 극장에서 이렇게 개봉 형태가 아니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것도 저한테 판권료를 줘야지 쓰는데 더 쓰면서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아 진짜 이거 다 증인이 되시는 걸로.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상욱 감독님만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빛낸 정말 어마어마한 감독님들이 많이 계세요. 유현목 감독님, 김기영 감독님, 또 뭐 생각도 안 나지만 많이 계시는데, 영화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칠 때 첨단 기술만 가르친다고. 근데 외국에서 영화 학교는요, 고전 영화를 다 의무적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학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옛날에 봤던 고전 영화 중에서 좋았던 거를 패러디도 하는 사람도 있고 리메이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옛날 영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미국 가정이고 유럽의 가정인데, 우리나라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야 너 성추장 뭐 얘기하면은 아빠 그게 뭐예요? 모른다고 단절이 돼 있어요. 저는 오늘 겨울 이야기도 여기서 상영이 돼서 영광이지만, 신상욱 감독 이외에 대한민국을 빛낸 많은 감독님들 작품도 봐주시고요. 그 중에 특히 신상욱 감독님이 조금 더 쳐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분보다 더 영화를 잘 만드신 것보다 제작과 감독을 병행을 하셨고요. 한국에서 영화를 하셔서 성공하시고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셨고, 홍콩의 액션 영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한국과 홍콩에서 영화를 만드셨고,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또 미국에서도 영화를 만드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드는 감독들 지금 한류가 있으니까 많이 있지만 북한에서 누가 영화를 만들겠어요? 신상욱 감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도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지.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60년대 영화 감독 중에서 신상욱 감독이 제일 잘 찍어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상욱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적인 가치도 조금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에 뭐 한지일 배우님도 계시고 정말 이제 그 원로로 이제 되고 있는 어떤 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과 분명 어떤 좀 이렇게 발굴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제 겨울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 뿌듯한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독님의 데뷔작이죠. 악야 같은 작품도 꼭 발굴이 돼가지고 좀 볼 수 있게. 뭐 예컨대 북한의 옛날에 김정일이었죠. 그 쪽에는 뭐 나온규 선생의 아리랑도 있고 막 워낙 영화 강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악야 같은 작품도 참 거기에 있었으면 언제든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또 이제 생기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관객분 질문이 딱 마지막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마무리 답변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에 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나 역시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품격 있게 나이 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우울,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도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심각한 단계나 가족의 관심과 사랑의 필요성인데, 신상욱 감독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앞서서 만드셨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저 게스트분들에게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 혹은 시니어들에게 제2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자리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계실까요?
아니 뭐 그걸 다 아시잖아요. 건강이죠. 건강인데 이 건강이란 단어를 말하기는 쉬운데 사실 좀 오래 걷자 해도 걷는 것도 쉽지 않고 나이 먹을수록 하는 거는 이제 숨쉬기 운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건강은 정서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가족도 화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죠. 여러분도 다 건강하시고요. 또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이 드셨다고 이거 힘드니까 집에만 있어 하지 마세요. 나이 드셔도 다니셔야 돼요. 다니셔야지 그게 운동이 되고 아니시니까 하여튼 뭐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태어나서 평등하게 가는 거고 그 삶의 여정에서 조금씩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거고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아픔에 대해서 내려놓고 저는 물처럼 좀 흘러가셨으면 좋겠어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어른들이 인생이 뭐 있어? 건강하고 마음 편하면 최고지. 그러면 건강하고 마음 중에서 건강을 만약에 잃으셨거나 흔들린다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물처럼 흘러가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한테 더불어서 인사말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증인이 돼주셨어요. 너무 예쁜 극장에 예쁜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이라도 옆 사람에게 이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정말 즐겁고 행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흘러가시기를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칸 영화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칸 영화제가 막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영화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현장에서. 근데 뭐 굉장히 기계 카메라 역시 필름으로 찍으면서 경제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필름도 아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열심히 찍었던 것들이 감독님의 뜻이 또 칸이었었고 저희도 칸에 가는 거를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었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칸을 간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작품이었었는데 감독님이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아마 칸에 갈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편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칸에 가지 못하게 됐던 거죠.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칸에 못 갔지만 숲에 왔습니다. 꼭 나를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겨울 이야기는 이제 좀 워밍업 한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니까 두 분께서 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나한테는 신격화된 두 분께서 김지숙 너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고 하니까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 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정말 아주 순진무구하게 이 역할에 다가갔던 경우예요. 물론 징기스칸의 아내 역이라는 보너스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너무 좋은 역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의 전설과 함께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선생님 목소리가 극 중에서 바로 다시 가져온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좀 가슴이 되게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덧붙여 보고요. 그 신상욱 감독님께서 징기스칸에 대해서는 필승의 어떤 작업으로 계속 네. 염두를 하고 계셨다가 네, 이게 결국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네. 정말 그 김지수 선생님께서 연기했던 징기스칸의 아내 역은 또 어떤 모습일까 자꾸 그려보게 되는데 그 워밍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그게 되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 이야기를 통해 김지수 배우님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어떤 부분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신정균 감독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정균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뭐 어깨 너머로 이제 계셨던 거기 때문에 약간 모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으실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가족 홈 드라마라는 점과 이제 막 그 맏딸이 와서 막 이제 유품을 챙기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는 약간 그 전설적인 감독이죠. 오지 야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 같은 어떤 소재도 좀 떠오르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원로 감독님이신 이제 이두용 감독님 같은 분께서 이제 말년에 장난 같은 영화들 만들었던 거랑 되게 좀 괴가 맞는데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치매에 대한 어떤 얘기가 지금보다는 되게 이게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독님의 이 어떤 작품이 진짜 시대를 내다본 어떤 작품이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었거든요. 심정윤 감독이나 혹은 이제 그 저 조동관 감독님께서 그 감독님께서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물론 징기스칸을 염두했지만 이 어떤 치매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이 영화계로 진출하면서 사실 자본도 이제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었을 텐데 이 소재로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거나 그런 물론 뭐 원작 소설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상욱 감독님은 뭐 연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제 시대를 사시던 분이라서 또 일본에서 공부를 또 하셨고요. 동경 미소대학을 다니셨고 그래서 일본말을 엄청 잘하세요. 어쩌면 가끔은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더 쉽다고 하실 정도로 일어를 잘하시는데 그 모든 책이나 이런 거를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동시 출간되면 일어로 된 책을 사서 보시고 또 일본의 오리지널 소설이나 만화책 같은 것들이 아버님 서재나 회사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욱 감독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이제 틀려졌지만 지금은 한류가 뭐 훨씬 앞서갔지만 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영화가 우리나라를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으려면은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 영화나 일본 책, 소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아니, 연구라기보다는 많이 보시고 또 교류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치매라는 이야기를 만들기 이전에 그 미국에서 준비하시던 작품이 치매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한국의 그 할머니께서 미국으로 자식 따라 갔는데 적응은 못하고 치매가 오고 이 아들 부부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 현대판 고려장식으로 저 사막에 갖다 버리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이제 서양 미국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둘이 오두막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시다가 한국에 오시면서 그거를 한국판으로 하시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뭐 제작비 문제도 있지만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셔서 일본 겨울 그 원작을 이제 구입하셔서 이 겨울 이야기를 하셨는데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보다도 본인께서 나이를 드셔가니까 이제 나이 드신 사람들의 이야기나 정서나 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겨울 이야기 전에 사실 촬영하다가 중단된 작품이 방문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고 강수연 씨하고 최보람 씨, 박인환 씨가 이제 출연하시고 영화를 반 찍다가 제작비가 없어서 결국 촬영이 중단된 작품인데 그것 또한 가족 얘기예요. 저 섬마을에 살던 여자가 돈 벌러 서울에 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사창가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딸이 좋은 데 취직하는 줄 알고 서울 와서 만났는데 하필이면 사창가에서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정의 어떤 그 애환을 그리는 작품을 했는데
나이 드시면서 자꾸 소재를 그런 쪽, 가정, 가족 또 그쪽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시던 거고 그 와중에 겨울 이야기, 치매라는 이야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완성하게 되신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셔도 치매와 관련된 영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만 해도 뭐 더파더 같은 그 안소니 홉킨스 나왔던 뭐 그런 치매 영화나 한국 영화도 카시오페아라고 안성기 배우가 나왔던 뭐 그런 영화들이 이제서야 좀 돋보이게 되는. 근데 2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선취했다는 건 신상옥 감독님이 어떤 좀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 시제는 그 증세를 노망났다, 망령이다. 그래서 쉬쉬하던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치매를 사실 접근하기가 소재로 하기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 치매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족 혹은 인간의 늙어감에 대해서 굉장히 명징한 부분을 화두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촬영할 때는 그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근데 제가 처음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자기가 찍고 자기가 눈물 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게 왠가 생각해 봤더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 감독님은 정말 굉장히 많이 앞서가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노인 치매로만 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 시작할 때도 이제 인간이 가장 이제 괴로움과 어떤 늙는다는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도 깔리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늙음에 대해서 이제 극 중에서 이제 김지숙 배우님이 노안이 오거나 하는 것들도 되게 정성스레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정용 감독님께서 이제 그 신상옥 감독님의 일본어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연인과 독재자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봐도 다운이 가능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은희 선생님과 신상옥 감독님께서는 이제 납북이 된 어떤 상황,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다큐로 만드는 작품도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보시면 더 이분들 그 두 분의 어떤 삶도 더 조명될 수 있으니 꼭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약간 이 작품이 또 재밌었던 건 그 집에서 촬영하는 것도 되게 앵글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위에서 찍는 것도 있고, 막 조기 먹을 때는 클로즈업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단조롭지 않게 만들려는 어떤 부분들이다. 근데 그게 약간 신상옥 감독님의 뜻이었을지 아니면 조동관 촬영 감독님의 어떤 묘였을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느껴졌는데, 사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신상옥 감독님은 잘 아시다시피 영화의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늘 촬영을 본인께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동관 감독님께서 뭔가 촬영을 할 때 약간 옆에서 이제 거들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신상옥 감독님 작품 마지막 작품을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찍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 신 감독님하고 작품을 하셨던 분들이 끝맺음을 거의 다 못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감독님이 워낙 그 미술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앵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 끔찍하게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메라를 이렇게 가차없이 이렇게 뺏어서 찍고 이제 그러던 분이시라 저도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웠었고, 또 굉장히 어렵게 그 제가 카메라 옆에 꼭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었죠. 근데 그 촬영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기에는, 다리를 놓고 들이대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또 감독님하고 상의한 결과 그러면 손으로 들고 찍는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헬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손으로 다 들고 거의 어깨 메고 찍다시피 해서 했던 것들이 뭐 목욕탕, 그 공간이 다 좁았던 그 방, 뭐 이러한 것들,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식당 이런 데도 카메라를 세워놓을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없고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명도 많이 뒤떨어져 있었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공간에 대한 어떠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여백이 많지 않아서 거의 카메라를 라이트가 한 대나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전부 어깨들로 메고 찍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보였던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신구 선생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그럴 때 또 스피드가 좀 더 붙어 있었고, 그 감독님이 흔쾌히 또 그걸 승낙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작품을 저도 이제 한 20년 지나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새삼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저렇게 찍었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나지도 않았던 것들이,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어깨에 메고 찍은 것도 그냥 괜찮게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오케이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신구 선생하고 김지수 선생이 이렇게 막 그 찾아오는 그 눈발 위에 찾아오는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뛰어오잖아 이렇게. 근데 감독님이 그 포지션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들이대고 여기 들이대고 여기 들이대고. 근데 그게 딱 그 라운드로 딱 한 300m 라운드 안에서 다 찍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조금 시간도 막 쫓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눈 뿌리는 그 제성을 하는 그 차가 저희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것도 안 되고 하루 안에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렇게 찍자 그래갖고 그 헌팅원에서 잡아놓은 골목길하고 그 다음에 그 독립문, 지금은 없어졌죠. 그 독립문 그 밑에 고가 밑에 거기서 딱 300m 공간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독님한테는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조그만 공간 안에서 오래 갈 수 있는 앵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됐죠. 그 엔딩 정말 그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씬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얼추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 거리에서 그 위태로운 상황들을 잡은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딱딱 이제 이렇게 집어서 정말 예상보다 단출하게 찍은, 그거는 뭐 감독님의 어떤 그런 통찰과 묘가 없었다면 그거는 힘들었던 부분 같은데, 되게 또 새로운 사실을 또 듣게 돼서 너무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지금 영화에 대한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일단 뭐 좀 말씀을 드리면, 후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직도 치매는 풀어야 할 숙제지만 이게 더 미리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눈물이 흐른다 라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 극 중에서 김지수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제 마지가 이제 어떤 유품을 챙길 때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도 바뀐다라는 어떤 좀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한 관객분께서는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 연기에도 감동받았고 김지수 선생님이 연기했던 그 며느리 캐릭터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라면서, 이건 아마 선생님의 개인 견해를 한번 여쭤보는 것일 텐데, 현재라면 그런 시아버님을 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그냥 관점이 어떠신지, 지금의 생각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저 성인격 같으면 아마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마 모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성격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치매에 대한 인지가 없을 때와 이제 제가 어느덧 그 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있잖아, 그리고 막 얘기해 줄게? 그래 놓고는 뭘 얘기하려 그런 거를 진짜 순간 날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 말하게 된대요. 근데 그게 이 치매가 완전히 치매로 갔을 때는 가족의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겪는 첫 시기, 그 과정은 그 치매의 증세를 앓는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앓는 사람은 천국,
그 개하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도 이제 어느덧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인간 모두는 늙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나한테 저는 이제 혼자 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끝까지 보호해줄게라고 말을 한다면 내 치매 증세를 겪는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덜 무서울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뭐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겠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결론적으로 저 성향은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너무 풍부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관객분들 질문 소화하자면 마지막에 항아리에서 나왔던 통장 명의가 손주 것으로 나왔는데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가 아닌 손주 명의로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연출을 지금 뭐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계속 얘기가 나왔죠. 이제 아들 저 손주에게 의사가 되게끔 하는 어떤 꿈도 있었고 뭐 컴퓨터도 사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2년 됐는데 저희 그 아버지와 그런 분들에게 남긴 게 아니라 오롯이 저에게 남기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모든 부모 저기 뭐 외할머니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혹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피부로 느꼈는데요. 저 타고 왔던 차 뒤에 포켓몬 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근데 남의 차를 타고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갖고 싶어서 제가 이걸 꺼냈더니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이 빵은 드세요 이래서 저는 빵은 싫고 여기 스티커만 가질게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 스티커는 손주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가족문화권의 동양의 그런 데서는 아들은 비워도 손주 손녀는 내 새끼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친구들 사진 보면 다 손주 손녀예요. 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분께서 빵은 먹어라 스티커는 안 된다 그래서 스티커만 다오 빵은 싫다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가 170개를 모았는데 여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막 이러시면서 실갱이를 하다 그러면 포기했어요 제가. 내가 따로 사야지. 저도 요즘 그거 모으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전 손주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빵을 하나 사서 뜯은 그 스티커가 예쁜 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빵을 자꾸 사요. 먹지도 않는. 근데 하여튼 그런 실갱이 끝에 느끼는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바로 내가 난 자식은 꼴보기 싫고 미워도 그 자식이 꼴보기 싫은 자식이 난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게 도대체 동양의 이 가족 문화는 도대체 뭘까?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 파탄되고 핵가족 시대고 홀로족이 세상을 만연해도 이 역사, 이 DNA는 안 없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 겨울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상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가족 문화의 힘, 대한민국 사람, 동양 사람이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 DNA 그런 사랑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차 타고 오면서 싸우면서 통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극 중에서 사실 인물들의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건 정균이죠. 정균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손자는 요즘 소위 말해서 MZ 세대의 그런 어떤 친구인데 뭐 너무 말을 험하게 하잖아요. 뭐 똥 싸는 기계라느니 뭐 저렇게까지 살고 싶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감독님의 실제 이름이 반영돼 있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그 작품 대본 봤을 때 그 손주가 정균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역할 이름을 쓰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아들 이름 하나 적어놨나 보다 그랬는데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저 역할의 이름이 정준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걸 좀 느껴요. 왜냐면 뭐 영화 다 보셨겠지만 그 손주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진 않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은 또 많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시키는 일은 잘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 덤비기도 덤볐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이놈은 정균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정균이라 이름을 넣은 것 같은데 그 캐릭터 이름이 정균이다 보니까 나는 영화에 자꾸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역할에서 자꾸 정균아 그러면 영화 보다가도 내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몰입도는 떨어지는데 그냥 지은 이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네. 좋은 면들만 담아서 정균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국 옛날 영화들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저희가 못 봤던 그때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도 사실 그 저택, 그 고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모습들은 정말 거의 박물관에 하나 딱 이제 둬야 될 만한 어떤 디귿 형태에다가 장독 있고 이렇게 곳곳에 방을 이어 붙인 어떤 마루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오래된 가옥의 구형 텔레비전 항아리들이 놓인 그 장독대 등 시대적 분위기가 80년대 느낌으로 좀 느껴졌다. 그렇게 공간적인 배경과 소품들을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뭐 일종의 미장센일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동관 감독님께서 조금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이 영화의 조감독을 맡았던 박주복 조감독 집이 되게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부천에 있었고요. 그리고 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구가 조금씩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그 소도구를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해서 그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됐고요. 원래 사람이 살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은 그 양에 대한 그 소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 항아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통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 항아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장독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내용물에 보게 되면 거의 항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항아리에 넣었는데 어느 항아리인지 모르니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큰 항아리부터 이렇게 깨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깨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도구들은 다 감독님 직접 골라서 그 안에 이렇게 넣게 됐던 거기 때문에